보따리 하나 든 낡은 할머니를 보며 큰아들이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누구세요? 여긴 구걸하러 오는 곳 아닌데. 그 순간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42년 전 온몸이 땀으로 젖어 병원 침대에서 처음 안아본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저를 쓰레기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65세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38억이라는 돈 앞에서 무너진 모성애의 기록이고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제가 자식들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는데 왜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과 계산된 미소뿐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3개월 전 충청북도청에서 날아온 한 통의 등기 우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제 평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토지보상금 38억 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지켜온 그 땅이 도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38억.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귓가에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우리 자식들 미래가 여기 있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빚쟁이들이 찾아와도 단 한 평도 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손을 벌렸던 그때도 땅을 지켰습니다. 둘째 딸 미경이가 결혼할 때 예단도 제대로 못 해줘서 시댁에서 구박받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버텼습니다. 막내 민호가 사업 실패로 3천만 원 빚을 졌을 때 제 통장을 털어 갚아주면서도 땅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제 자식들의 미래였으니까요. 언젠가 이 땅이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38억을 받고 나니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부엌 탁자에 앉아 식은 보리차를 마시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어리석은 질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은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식들은 변했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제 생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서로의 생일은 챙기더군요. 그때 옆집 친구 점순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아,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돈 있으면 효자고 없으면 남이야. 내 자식들이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할머니 행세를 하고 자식들을 찾아가 보기로. 그렇게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 입던 남루한 옷을 꺼냈습니다. 기워서 입던 치마,
낡아 빠진 점퍼, 그리고 헝겊으로 만든 보따리 하나.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부정한 어깨. 큰아들 민수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손에 쥔 보따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 자식들은 날 알아볼 거야. 아니, 설령 못 알아봐도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큰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누가 왔대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일로 오셨대요? 그리고 들려온 큰아들 민수의 대답. 어차피 돈 없으면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요즘 연락 안 하시잖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열렸고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운 그 아이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구걸하러 오는 곳 아닌데.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아니 정확히는 22년 전, 그 추운 겨울밤으로 말입니다. 1999년 12월, 충청북도 산골 마을에 폭설이 내렸던 그날 밤, 남편 강철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눈을 치우다가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시 큰아들 민수는 20, 딸 미경이는 17, 막내 민호는 13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빚은 2천만 원. 그때 마을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이제 망했네. 땅이나 팔아야 할 거야. 하지만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 손을 꽉 쥐며 말했던 그 한마디. 여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그래서 저는 땅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는 아들의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50만 원. 당시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빌렸습니다. 순덕아, 그냥 땅 한 평만 팔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고생하니?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님, 이 땅은 우리 애들 미래예요.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됩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돈과 제 손목 시계를 팔아 만든 돈으로 민수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떠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2005년 딸 미경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 될 사람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단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요구한 예단 목록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한복, 이불 대충 계산해도 800만 원은 좋게 들어갔습니다. 미경이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간단하게 할게. 하지만 어떻게 딸의 결혼을 초라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일을 더 했습니다. 새벽에 두부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농사 짓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한복을 입은 미경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예단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 민호는 달랐습니다. 형과 누나와 달리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201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친구와 함께 치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업 자금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일을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공장 야간 근무까지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민호의 치킨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호는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제 통장에 있던 마지막 돈과 또 빌린 돈으로 민호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허리는 완전히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땅은 지켰습니다. 단 한 평도 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차려 성공했고 미경이는 부유한 주부가 되었으며 민호는 회사에 취직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시골집에 남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웠지만 자식들이 잘 산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충청북도청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하 소유의 토지가 지방도로 개발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보상금 38억 원이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8억. 평생 본 적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좋아하겠구나. 엄마가 드디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스며드는 불안함.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 생길 이 돈을 사랑하는 걸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옆집 점순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지갑만 보지 부모 마음은 안 봐.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기로 제 자식들의 진심을.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들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치마, 기워서 입던 회색 점퍼,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담아 나르던 낡은 보따리.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초라한 시골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옆집 점순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내 자식들이 날 정말 사랑하는지. 점순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자식들은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남루한 옷차림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3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거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큰아들 민순의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거기 집값 비싼 동네인데 돈 있으세요?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 보러 왔습니다. 1502호. 경비원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1502호에 방문객 오셨는데요. 어르신이시고 그때 들려온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누구래요?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분 없는데. 경비원이 저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민수 어머니인데요. 아들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잠시 후 다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시어머니는 시골에 계신데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셔야겠어요.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큰아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골프 복장을 한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거지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1502호 방문하신다는데 아드님 어머니라고 하시네요.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엄마 아닌데요. 우리 엄마는 지금 시골에 계시고 이렇게 안 입으십니다. 민수야, 엄마야. 나 엄만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구걸하러 오는 곳 아닌데. 경비 아저씨, 이런 분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은 집에 피해줍니다.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해. 제가 제 아들에게 피해라는 겁니까? 42년 전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낳은 그 아이가 지금 저를 피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뒤로 하고 현관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안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여보, 요즘 사기꾼들 정말 많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민수의 대답.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관없는 사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제게는 추방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고 거리의 사람들은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민수만 그런 거야. 미경이와 민호는 다를 거야. 손에 쥔 종이에 적힌 둘째 딸 미경이네 주소를 꺼내봤습니다. 강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미경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큰아들네보다는 조금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입주민을 따라 몰래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제 낡은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12층에서 내려 12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미경이만큼은.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화려한 홈웨어를 입고 염색한 머리를 손질한 모습. 제 딸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당황과 거부였습니다. 누구세요? 미경아, 엄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누구니? 미경이가 황급히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잘못 찾아온 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금 안 돼요. 시어머니랑 시댁 친척들 와 있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미경아, 엄마가 멀리서 왔는데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저를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줘요. 지금 정말 곤란해요. 우리 집안이 가난한 거 시댁이 알면 안 돼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 제 딸이 시댁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 하지만 그 문 밖에는 친정 엄마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미경이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 마지막 희망은 막내 민호였습니다. 막내 민호. 세 자식 중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형과 누나가 학교 갈 때 저는 일터에 있었지만 막내만큼은 제가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밤마다 재워주며 머리를 쓰다듬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던 제 마지막 아기. 그 아이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호네 집은 서울 외곽의 신축 빌라였습니다. 형이나 누나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도착했을 때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뺨을 때렸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다를 거야. 엄마 목소리를 듣면 알아볼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민호네 집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민호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민호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방범 체인이 채워진 채로 틈 사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민호 어머니인데요. 민호 있나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남루한 옷차림, 보따리, 거친 손. 며느리의 얼굴에 의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지금 충북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사기꾼 아니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사기꾼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민호 엄마예요. 민호 좀 불러주세요.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문 앞에 이상한 할머니가 당신 엄마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엄마.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나를 알아보겠지. 제일 많이 사랑해준 엄마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35세가 된 제 막내 아들. 피곤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집에서 편하게 입는 차림. 그가 저를 보는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인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뭔가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알아보나? 하지만 곧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나 못 알아보겠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요즘 사기꾼들 정교해. 조심해. 민호가 다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라는 걸. 그 말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증명. 제가 제 아들에게 엄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민호야, 너 어렸을 때 왼쪽 팔꿈치에 화상 자국 있잖아. 5살 때 끓는 물에 데였었어. 엄마가 너 업고 한밤중에 병원 뛰어갔었잖아. 민호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조사하면 알 수 있잖아요. 여보, 형님한테 전화해봐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형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형, 나 민호야. 지금 우리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엄마라고 그러는데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사기꾼 우리 집에도 왔었어. 쫓아냈어. 너도 상대하지 마. 요즘 그런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 많아. 사기꾼. 큰아들의 입에서 또다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정말 엄마라니까. 너 사업 실패했을 때 3천만 원 엄마가 갚아줬잖아. 그때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런 개인정보도 다 유출될 수 있어요. 문 닫아요, 빨리.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맞는 것 같은데. 민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초라하게 와요? 게다가 형님도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속는 거예요.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 그래도는 무슨, 우리 애들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피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지나가며 코를 막고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저렇게 더럽게 다니면 어떡해. 제가 더럽다고. 저는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모텔을 찾았습니다. 싸구려 모텔, 하룻밤 3만 원. 카운터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선불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방 더럽히시면 안 돼요. 3층 구석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방, 낡은 침대, 깨진 벽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남루한 옷, 흐트러진 머리, 주름투성이 얼굴.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아니, 저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요? 그동안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식들 번호를 보며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라고 말하면 믿어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은 거절이 너무 컸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도시의 불빛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차 소리.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슬픔이, 외로움이,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자식들에게 뭘 잘못해준 걸까? 왜 나는 내 자식들에게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그런데 그 희생이 자식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평소 옷을 입고 진짜 제 모습으로 자식들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새벽 5시 모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니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 연락했을까 기대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가 사기꾼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진짜 엄마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평소에 입는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가져온 남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사준 목걸이 하나. 별로 비싼 건 아니지만 제게는 유일한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도장.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투성이 할머니였지만 적어도 어제처럼 거지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 제가 제 자신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았습니다. 모텔을 나와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식당 주인이 제게 보여준 작은 친절이 제 자식들이 보여주지 못한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짜 제 모습으로 자식들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제가 말했습니다. 평소 제 목소리로.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찮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어제 내 집에 갔었는데 못 만났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고요? 언제요? 민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근데 내가 골프 치러 나가던 참이더라. 거짓말이었지만 민수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기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나보고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황당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뭐 자기가 내 엄마래요. 근데 완전 거지 같은 옷 입고 보따리 들고 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대요, 엄마. 사기꾼, 거지, 쫓겨났다. 제 아들이 제게 던진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당연히 쫓아냈죠. 그런 사람 상대할 시간 어디 있어요?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그 할머니가 정말 내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남루하게 입고 다녀요? 말도 안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제가 가난하게 보이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제 가치는 제 외모와 재산에 달려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질문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은 딸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바쁜데. 미경이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너희 집에도 갔었는데 못 만났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아, 그거 어제 이상한 할머니 왔었는데 설마 그게 엄마였어요? 미경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안 갔는데. 무슨 할머니? 아, 다행이다. 진짜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나보고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와 계셔서 완전 곤란했어요. 시댁에서 우리 친정이 가난한 거 알면 큰일 나요. 미경이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당연히 모르는 척했죠. 문 닫았어요. 시댁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그 할머니가 정말 내 엄마였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게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 우리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시댁 눈치 보이잖아요. 시댁 눈치. 창피. 깔끔하게. 제 딸은 제가 시댁 앞에서 창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 너희 집에 갔었는데 못 만났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미안해요. 어제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정신없었어요. 형이랑 누나한테도 갔었대요. 사기꾼이래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잠깐 진짜 엄마인가 싶었어요. 뭔가 눈빛이 근데 아내가 아니래요. 형도 아니래요. 그래서 문 닫았어요. 민호는 저를 알아봤던 겁니다. 하지만 형과 아내의 말에 따랐던 거였습니다. 민호야, 만약 그게 정말 엄마였다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엄마였어요? 아니죠. 엄마는 그렇게 안 오실 거예요, 맞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게 나였어. 네, 엄마였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외모가 초라하면 저를 부정했고, 딸은 제가 시댁 앞에서 창피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막내는 제 직감을 믿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 자식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38억이라는 돈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 38억 472만 원. 이 돈이 제 자식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오전 10시 저는 다시 큰아들 민순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남루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옷에 목걸이를 걸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가방에는 통장을 넣어왔습니다. 38억이 찍힌 그 통장. 경비실을 지나며 어제 저를 쫓아냈던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다른 입주민들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손하게 몇 층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5층에서 내려 15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던 그 며느리. 하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어머님, 왜 미리 연락 안 하시고 오셨어요?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 180도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민수 있니? 네, 여보, 어머님 오셨어. 며느리가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큰아들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저를 피해라고 불렀던 그 손이
지금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연락 안 했어요? 택시 타고 오시게. 버스 타고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왔고 비싼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온갖 대접을 다 해주었습니다. 손자들도 불러냈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어제는 냄새나는 할머니라고 했던 아이들이 오늘은 제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민수와 며느리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뭔데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땅에서 보상금이 나왔어. 38억. 그 순간 민수와 며느리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놀라움, 기쁨,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38억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세상에. 민수도 통장을 집어 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감동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같이 살자고? 어제는 문 앞에서 쫓아냈으면서 오늘은 같이 살자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시골에서 사는 게 편해. 그냥 가끔 보러 올게. 안 돼요, 엄마. 민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가 모셔야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여기 오시면 손자들도 보시고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이 돈 너희 셋이서 나눠 가지라고. 그 말에 민수와 며느리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돈인데 엄마가 쓰셔야죠. 아니야. 엄마는 많이 필요 없어. 너희가 가져. 민수, 미경이, 민호한테도 나눠주고.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고. 며느리가 차를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온갖 극진한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귀한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점심을 먹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재에서 민수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미경아. 엄마, 지금 우리 집에 계셔. 미경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맞아. 38억. 땅 보상금 나왔대. 통장 봤어. 진짜야 뭐? 3등분. 당연하지. 우리 셋이 나눠야지. 엄마는 시골에서 혼자 사신대. 우리랑 안 사신대 좋은 거지 뭐. 그럼 우리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당연히 시켜야지. 혹시 엄마한테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로 돈 다 나갈 수 있잖아. 미리 확인해야 돼 뭐. 유원장,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유원장. 제 아들이 제 유원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한테도 연락했어. 얘도 오고 싶대. 당연하지. 38억인데, 야, 그런데 있잖아. 어제 그 할머니 진짜 엄마였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 근데 뭐 어때? 그때는 돈 있는 줄 몰랐잖아. 지금 잘 모시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저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쫓아냈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극진히 모시겠다고 한 겁니다. 엄마 언제까지 사실까? 뭐, 오래 사시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래 사시면 돈 다 쓰시잖아. 하하,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알았어. 나중에 셋이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응, 끊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운 그 아이가 제가 언제까지 살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살면 돈을 다 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 돈을 사랑했던 거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제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을 지나 분노도 지나 이제는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가봐야겠어. 미경이랑 민호한테도 가봐야 하니까. 벌써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세요.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올게. 얘들 다 보고 나서 다시 연락할게. 민수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이 거짓된 사랑의 가면을 벗겨낼 때가 됐다고. 이틀 뒤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에 삼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셋 다 꼭 와야 해. 자식들은 모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겠죠.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식당 2층 단독 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젖은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산. 모든 것이 제 마음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 엄마,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기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딸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염색한 머리,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오늘 시댁 모임이 있는데 어머니 소개하고 싶어서요. 가짜 친절이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셋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민수 42년 전 제품에서 처음 숨을 쉬던 그 아기. 미경이 예쁜 미소로 제 힘든 하루를 녹여주던 딸. 민호, 막내 특유의 애교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막둥이. 이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제 통장을 향한 탐욕만 보였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제가 말을 시작하자 셋 모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엄마의 재산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 순간 셋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대, 흥분, 계산.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거라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엄마 건강이 먼저니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다리는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결정하려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생각했어. 38억을 어떻게 써야 할지. 미경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겁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 돈을 전액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셋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억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다음 주에 절차를 진행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얼마인데요? 38억이에요. 38억. 민수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그렇죠.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평생 엄마 뒷바라지 했는데. 뒷바라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뒷바라지 했다고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마련했니? 엄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남의 집 밭일해서 번 돈으로 보냈잖니. 그게 뒷바라지니?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부모 당연한 의무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부모 의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요. 의무. 제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이 그들에게는 그냥 의무였습니다. 미경아, 제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결혼할 때 예단 기억나니? 엄마가 3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해서 마련한 거. 그것도 의무였니? 시댁에서 너 무시당하지 말라고 떳떳하게 시집가라고 엄마가 몸 망가뜨려가며 일했는데 그게 의무?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그 돈은 어머니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땅도 아버지가 남긴 거고. 그럼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사랑이 아니라 권리.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교육비, 집값 대출 다 힘들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38억을 남한테 다 줘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살기 힘들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너 작년에 외제차 바꿨잖니? 미경이 너 한 달에 백화점에서 얼마 쓰는지 아니? 민호야, 너희 집 새로 산 거 엄마 안다. 셋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는 안 힘들어. 그냥 더 갖고 싶은 거야. 더 많이, 더 화려하게. 그게 힘든 거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금은 우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전부가 아니라도 그나마 조금은 양심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도 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한 푼도 안 줄 거야. 왜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안 주고 남한테 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전 엄마가 너희를 찾아갔었어. 남루한 옷을 입고 보따리 하나 들고. 셋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민수야, 너 기억나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누구세요? 여긴 구걸하러 오는 곳 아닌데.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한 말이야. 사기꾼이라고 했지. 경비한테 쫓아내라고 했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엄마였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입고? 왜 가난하면 엄마가 아니니?
초라하면 내 엄마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아, 너도 시어머니 와 있다고 문 앞에서 엄마를 모르는 척했지. 저희 친척 아닌데요 라고 했잖아. 창피해서. 엄마가 창피했던 거야. 미경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상황이 그랬어. 민호야, 넌 어땠니? 저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엄마를 알아봤어. 눈빛에서 알았어. 그런데 내 아내 말 듣고, 형 말 듣고, 결국 문 닫았잖아. 내 본능보다 남의 말을 믿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알았어.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그 할머니에게는 돈이 없어 보였으니까. 쓸모가 없어 보였으니까. 셋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에 민수네 집에 다시 갔을 때 기억나니? 깨끗한 옷 입고 갔을 때 너희들 태도 완전히 달랐지. 극진히 모시겠다고 같이 살자고 온갖 말을 다 했어. 왜? 통장 봤으니까. 38억 봤으니까.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제대로 오셨어. 제대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날도 이날도. 달라진 건 옷뿐이야. 근데 너희 눈에는 옷만 보였어. 그 옷 속에 있는 엄마는 안 보였지.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민수야. 내가 미경이랑 통화하던 거 엄마가 다 들었어.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38억 3등분. 건강검진 시켜서 병 확인. 유언장 준비. 그리고 뭐라고 했지? 너무 오래 사시면 돈 다 쓰신다고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 깨닫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너무 늦었을 때 말이야.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충북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8억은 약속대로 자선단체에 전에 기부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소아암 환자 지원재단.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고 강철수를 기리며 남편이 평생 지키라고 했던 그 땅이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아들 민수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가 하신 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짧고 차갑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돈을 빼앗긴 것에 대해.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잃은 건 아들이 아니라 환상이었으니까요. 제가 사랑했던 아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상적인 아들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딸 미경이도 비슷합니다. 처음 한 달은 원망 섞인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요. 시댁에서도 이상하게 쳐다봐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 돈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행복. 그 후로 미경이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센스에서 딸의 소식을 봅니다.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식당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언젠가 깨닫겠죠.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하지만 막내 민호는 달랐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돈도 없이 그냥 민호 혼자.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5세 어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를 몰라본 게 아니라 엄마보다 돈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돈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는 엄마예요. 그날 저는 민호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보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그 돈 다 기부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마음이 편해.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지만 동시에 내 것이 아니었어. 그건 내 아빠가 남긴 땅에서 나온 거고 그 땅은 세상이 준 축복이었어. 그걸 혼자 갖고 있을 권리는 없었던 거야.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할게요. 돈으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진짜 효도. 자주 올게요. 그냥 얘기하러, 엄마 보러. 그 후로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찾아옵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기른 상추를 가져오고 함께 바치를 도와주고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느리도 함께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맛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옵니다. 처음에는 시골집을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걸 좋아합니다. 할머니, 여기 참외 있어요. 그 맑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민수와 미경이는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온다면 기쁘게 맞이하겠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했으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봅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가끔 38억이 있던 통장을 봅니다.
지금은 잔액이 2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비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지금은 편하게 잠듭니다. 어제 자선단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고아원에 새 건물이 지어졌고 50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새 건물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돈은 제 자식들에게 독이 되었을 테지만 저 아이들에게는 약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더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고 안 와도 괜찮아. 엄마는 이미 행복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저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애쓸 때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득 찹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사랑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38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쌓아온 양심이고 당당함이고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북 시골 작은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는 65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외롭지만 충만하며 늙었지만 자유롭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저 김순덕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석양의 아름다움, 바람의 시원함, 차 한 잔의 따뜻함, 그리고 양심의 편안함. 이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전해드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큰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